현대차의 2분기 실적은 시장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낙폭과대 대형주들 오늘 어느 정도 또 분위기가 좀 살아나면서 시장이 또 한 고비를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요.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국 주택지표 부진입니다. 최근 개선 조짐을 보였던 미국 주택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5월에 비해서 8.4%나 감소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프랑스 한국차 세이프가드 검토입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차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LG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반등입니다. 어제 장 종료 후 실적을 발표한 LG전자가 오늘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세이프가드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내용도 좀 간략하게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오늘 하이라이트는 현대차 실적 나온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포드사도 실적이 발표됐는데 관련 내용들 문과서 이학영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급박하게 나온 것은 현대자동차의 실적인데요.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보다 조금씩 더 웃도르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는 약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실적보다 약간씩 더 나왔죠. 매출액은 한 2천억 정도가 더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한 3,400억 정도가 오버된 거로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여전히 현대자동차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PR 기준을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시장 전체보다도 훨씬 평균보다도 아래에 가고 있다는 걸 여전히 매력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서 뉴스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브라질 공장 그리고 중국 공장의 증설, 특히 이제 주목받는 것은 브라질 공장인데요. 이런 쪽에서도 보면 중남미 쪽으로 이제 가는 쪽에 좀 늘어난다고 보면 현대자동차 반드시 머스트헤브 주식임에 틀림없는 것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프랑스의 세이프가드 건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다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보도 보셨겠지만 프랑스의 장관이 디젤 승용차의 경우에 현대자동차가 수익 관세 이제 나중에 전면적으로 없어지는 거를 하면서 지금 1000%가 늘어났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우리나라 승용차가 아직까지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바로 디젤 쪽의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디젤의 워낙 판매 대수가 낮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1000%가 됐다는 것은 아마 숫자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단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워낙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이프가드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중에 어떤 정책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워낙 먼 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는 오히려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프랑스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은 르노 자동차가 프랑스에서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 아닙니까? 근데 워낙 지금 구조 조정에 시달리고 있고요. 공장도 지금 문 닫고 몇몇 공장을 셧다운하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시끄럽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아마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워낙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포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포드랑 GM이요 모두 다 같습니다. 지금요 모두 다 실적에 대한 프리어닝 시즌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워낙 좀 낮춰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실적을 맞춘 거기 때문에 포드가 맞췄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 자체의 판단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52주 최저가로 가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글로벌 경기, 특히 유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포드나 GM에 대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요, 그나마 지금 미국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투자 전략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은요, 해외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안에 제품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를 사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식으로 보면 내수 유통주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이라든가요, 미국의 이제 양판점 이런 것을 사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품과 달리 자동차는 워낙 미국 크기 때문에 그나마 자동차랑 유통주를 사라는 주장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세이프가드 프랑스에서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직은 막연한 얘기고 만약에 검토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오늘 실적 주가 보면은 시장에서는 일단은 환영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고요. 글쎄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 아마 LG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장 끝난 다음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가전에서는 굉장히 선전한 반면에 휴대폰 부분은 3분기 만에 다시 적자. 전체적으로는 시장 눈높이를 살짝 밑도는 상황인데 오늘 5%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한 SK 하이닉스 예상치 정도인데 글쎄 탄력은 LG전자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IT주가 돌아가면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LG전자를 포함해서 IT주 어떻게 봐야 될지 염동찬 연구원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두 기업에 대한 그 실적을 정리하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약간 못 미치는 실적,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예상치 정도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좀 특징적인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하이닉스의 그 흑자 전환 정도가 좀 더 특징적일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시장을 좀 더 시야를 더 크게 해가지고 보면요. 미국 시장에서 좀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했던 알테라나 브로드컴 같은 미국의 IT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긍정적인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3분기 향후 1년 동안의 가이던스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5%에서 10% 정도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대한 견조한 수요는 여전히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애플로 쏠려 있는 현상,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로 올해 2분기 초까지 쏠려있던 현상들이 완화되면서 이렇게 애플에서 다른 스마트폰 관련 업체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에서 다른 스마트폰 관련 업체로 매기가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수요 여전히 견조한 만큼 IT 중에서는 삼성전자 비중보다 다른 업체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LG전자 지금 상승하는 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사실 스마트폰 시장이 완전히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거꾸로는 또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계속 앞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부품주가 여전히 유망하다.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도 일단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2분기 국내 GDP 성장률 33개월 내 최저입니다. 2분기 GDP 성장률 한 0.5% 정도 예상했는데 소폭 그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문별로 다 안 좋았다는 점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됐고 수출이나 설비 투자,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연간으로 GDP 성장률이 3%대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2%대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감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어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대외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국내 여건들에 대해서는 잘 돌아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금씩 좀 불안한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또 내수 활성화 대책, 비상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염동찬 연구원께서는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GDP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나왔고요. 영국 GDP도 지난 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역시 유로에 대한 이슈가 하반기 GDP 방향에 대한 키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에 대한 전망은 3분기나 4분기에 대해서는 이보다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난달부터 글로벌 국제 공조가 이렇게 금리 인하라든지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각국 정부들이 부양책을 실시하기 시작하고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금리들이 인하하기 시작하는 게 이번 달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멀리 갈 거 없이 2009년, 2008년 생각하면요.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후에 이렇게 경기에 반영돼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2분기 GDP를 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3분기나 4분기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편이 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2분기의 성장률이 상당히 나빴던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뭐 반대로 해석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어떤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효과 이런 것도 역설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분기 국내 GDP 나빴던 이유 뭐 한 가지로 정리하면 유로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로존 관련해서는 스페인 국채금리 또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나오다가 뭐 한 가지 정도 긍정적인 얘기가 검토되고 있다. ESM에 은행 라이센스를 주겠다. 뭐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ESM에서 은행 라이센스를 가져가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글쎄 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요.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 관련 내용 이학년 위원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 유럽 은행 그 중앙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언론에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러면서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유로 안정형 기금 ESM에 은행 면허를 준다는 것은 결국 돈을 지금 차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2에서 직접 차입을 해서 직접 돈을 확보해서 돈을 직접 국채 매입을 하건 그날에 어떤 다른 지원을 하건 그렇게 돈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용의 자금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어디서 효과를 보여주었냐면 결국 유로화가 조금 안정된 모습을 계속 1.10달러 1달까지 하락했던 그 이하까지 가려고 했던 유로화가 조금 더 진정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정책적인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은 결국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유로화가 반등하고요. 달러가 안정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원화의 강세로 나타나면 우리 시장에 더할 날이 없겠고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텐데요. 아직까지 그런 추세로까지 이해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좀 진정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화가 강해져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있을 가능성 있는 3차 양적 완화가 언급될 FOMC 회의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날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아무리 ECB에서 어떤 정책, 유로존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안정을 찾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오늘 밤에 또 유로존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워낙 악재성 뉴스들만 나왔기 때문에 ESM에 라이센스를 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마음을 놓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닥, 나흘 만에 반등 시도입니다. 어제 코스닥 장종반에 그야말로 투매가 나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코스닥 시장은 폭락하기 시작하는 아주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어제 나타났었는데 다행히 코스닥 시장 나흘 만에 오늘 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여전히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의 IT 부품이라든지 이런 그 종목 갖고 있는 분들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께서 전체적인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코스닥이 여전히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주시장에서 정말 주가가 제대로 대접받고요. 그 주가 좀 안전하게 좀 투자의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요. 성장성도 있어야 되고요. 수익성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의 어떤 그 측면에서 모두 골고루 좀 점수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에서는 몇몇 종목, 대표적인 주식 몇 개만 빼놓고는요, 실제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주식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이 철저하게 잘못된 답답한 부분이죠. 그만큼 그러면서도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전체적인 매매의 어떤 주식 투자에 충분하게 그 대상이 될 만한 주식들이 숫자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은요, 늘 아침마다 그리고 증권 회사에서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 투자 전략 같은 얘기하는 거 보면 정치인 테마라든가요, 각종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의 무분별한 등락이 워낙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관심에서 멀어질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코스닥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요,
전체 시장에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저라면 10% 이내로 그냥 단기적인 대응 정도로만 하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각 종목군의 그 대표주자 정도만 해봤자 20개, 30개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주식을만 좀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정책, 특히 정책 테마다 정치인 테마다 특히 정책 테마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현재 정권이 이제 말기에 들어섰고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신뢰성 없는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대통령 될지도 아무도 모르고요. 후보가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도 다들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이런 시장에서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 어떤 후보가 정말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지방에서 출신이고 이거 갖고 주식 매매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제가 봤을 때 선진국 시장에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테마성 주식 정말 매매 극히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시장의 대응 전략인데요. 오늘의 주가가 급반등하는 것은 지난 7월 13일과 똑같다고 봅니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대응을 7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할 거로 보는데요. 그것 이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이요 1,780 오늘 1,800까지 갖다 놓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이상 얼마만큼 또 갖다 놓을지가 시장 여전히 관건이자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7월 31일, 8월 1일 FOMC 회의에서 좋은 결과 우리 모든 투자가들 미국이건 우리나라의 투자가 원하는 그런 양적 완화가 최소한 나와야지 시장은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할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한구비를 좀 벗어났지만 어제 장종반 흐름 기억할 필요 있고 역시 코스닥 종목들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너무 위험이 큰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수급 상황 보면은 상당히 헷갈립니다. 개장 초만 하더라도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하다가 순매도로 돌아섰고 외국 기관들은 반대로 주식을 팔다가 지금은 1,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에서 지금 또 순매도로 돌았고 지금 국내 기관 순매수 규모가 한 1,000억 원 가까이 좀 육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수급 흐름 그리고 대응 전략 염동찬 연구원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수급 흐름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 굵직한 이슈들을 많이 남겨놓고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 말씀드린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에는 영란은행과 ECB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말과 월 초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말일날 마지막 거래일에 선행지수와 그리고 산업생산 데이터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매달 첫 거래일에는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다음 주에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금리 결정 같은 이슈들 있는 만큼 지금 이번 주까지는 수급이 혼조세, 관망세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의 말씀은 1,750에서 1,800 정도 같은 경우는 PBR 1배에 근접한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고요. 그 구간이라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FOMC 회의나 BOE의 그 금리 결정, ECB의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쁜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투자 기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은 8월 31일에 버냉키의 잭슨홀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QE3에 대한 실질적인 언급이 될 걸로 보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일주일, 좀 더 길게라면 8월 31일까지는 1,750에서 1,800까지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가 월말 월초다 보니 여러 가지 지표들 이슈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연준회의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